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고향팟에 유료 스폰서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주에서 생산한 한라봉, 천혜향, 그 다음에 청귤과 레드향 과일들을 100% 착즙한 제주랑 주스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제품이 원래 제주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던 제품인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유통하는 유통망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오신 기념으로 우리 고향팟 구독자님들이 전화번호로 직접 주문을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작즙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4,000원 유통이 된대요. 전화번호를 직접 주문을 하면은 이거 한 개당 3,000원.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해서 3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요 파란 뚜껑은 청귤, 요거는 천혜향.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다 틀리고 이거 진짜 가격 생각 안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이게 뭐예요? 병 디자인도 좀 특이한데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주도 해녀 그거를 디자인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뚜껑은 한라봉, 마지막으로 주황색 뚜껑은 레드향, 이렇게 네 종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10개 한 세트가 이제 한 종류씩 이렇게 패키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원하는 수량대로 구성을 맞춰서 또 납품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섞어서도 먹을 수 그렇죠. 있어요. 꼭 한번 맛보시고 또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 뉴스 체크 시작합니다. 5월 1일도 또 휴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휴일이 또 이틀씩이나 있고 그래서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연휴 풍년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향신문 기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뉴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신문 고향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도 등장한 꽃박람회 펜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킨텍스 앵커 호텔이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주택이 34,000 가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평균 3억 2천만 원 비쌉니다. 호수공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북카페 예산 삭감 때문에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 세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금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25년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마침내 개막을 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네. 5월 11일까지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박람회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뉴스 채널에도 논쟁이 될 만한 네.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28년 된 고양국제 꽃박람회의 역사 그리고 현황을 좀 간단히 짚어봤고요. 지난해부터 이게 행사 구간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펜스가 쳐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간, 그 다음에 또 외부 이렇게 차단하는 펜스가 쳐지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좀 댓글 남겨달라 질문을 좀 드렸었죠. 보통 별로 그렇게 이슈화 될 것 같지 않은 주제면은 네. 뭐 댓글도 많이 안 달리고 그럴 텐데 댓글들 여론이 전반적으로 어떠던가요? 오늘이 28일인데요. 이제 영상 올린 지 한 4일 됐는데 한 60여 개 댓글이 달렸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표하셨어요. 자, 일단은 찬성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꽃박람회 가봤더니 나름 괜찮더라. 그리고 펜스도 작년보다 개선됐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돈 내고 하는 축제 아니냐. 그러니 펜스를 치는 건 당연한 거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뭐 이런 의견이죠. 그리고 유료로 입장한 관객들에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펜스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고양 시민들 정말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를 평소에도 올 수 있구나, 이제 이런 부러움인 거죠. 일단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 맞습니다. 예, 그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근데 반대 댓글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많았고 이게 행사 비용으로 참 호수공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꽃박람회가 사실 매년 수십억 원의 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지역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공공의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나는 지자체 축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 이렇게 적자까지 나면서 시민 불편까지 주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게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한다 그랬는데 네. 근데 그 공공 서비스가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면 그 부분이죠, 바로. 대외적으로 고양시를 알리고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펜스를 치면서 고양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그 기간 동안 막아야 된다는 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펜스 쳐진지 모르고 방문했다 깜짝 놀랐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이거는 평등권의 침해다. 학생들이랑 같이 졸업앨범 촬영하러 왔는데 펜스가 쳐져 있어서 펜스 바깥쪽에 새로 만든 대형 육교 거기서 졸업앨범을 찍더라고요.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찍으려고 왔겠죠. 그래서 뭐 구속감을 느낀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1년 중에 지금이 공원이나 이런 자연 녹지가 가장 아름다울 때거든요. 아주 실록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고 근데 그 시기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호수공원을 폐쇄하는 게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펜스 쳤다 철거하고 나면은 보도블록 완전 울퉁불퉁 파손되고 미관적으로도 너무나 이게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이 사실은 이제 고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네. 그런 이제 공원이기도 하고 네. 사실 거기에 갖고 있는 메리트나 자부심이 되게 큰데 맞습니다. 이거를 좀 침해받고 있는다라는 거기에 대한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시민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좀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근본적으로 꽃박람회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꽃박람회가 이번에도 종료가 된 다음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거를 쉽게 그러면 꽃박람회 바로 없애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네, 사실 뭐 비용 문제로만 사실 따져가지고 이거 적자니까 없애고 뭐 흑자니까 그건 계속 아니죠. 유냥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만일 펜스를 치더라도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중간에 달맞이 섬이라는 데를 통해서 건너편 쪽 그쪽으로 넘어가면 됐거든요. 그럼 거기는 행사 구간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좀 즐기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거기도 폐쇄가 된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한 2-3km를 돌아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폐쇄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동선 정도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네. 관람료를 좀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수익 방안을 창출하는 그런 거는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꽃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다. 근데 아예 개방형 행사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좋은 이런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평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고양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주민들 불만도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도 따로 좀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유튜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3일 동안 한 13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가를 하셨는데 펜스 치는 거 찬성한다가 27%, 또 반대한다가 73%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가 올해 행사를 또 결산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역사적인 6회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벤트를 겪으면서 고양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이렇게 절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나요? 대화역 주변에 모텔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또 뛰었던 또 우리나라 그런 것도 못 참.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텔 부족 문제 좀 이번에 절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킨텍스 앵커 호텔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킨텍스가 빠르면 올해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킨텍스를 비롯해서 고양시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인근에서 숙소를 찾지 못해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앵커 호텔이 조속하게 건립이 되면 숙소 부족 문제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콜드플레이 공연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킨텍스 자체에서 열리는 공연들도 되게 많거든요. 공연, 이벤트, 전시 네. 많죠. 얼마 전에 이제
아이명이라고 유명한 일본 가수가 또 내한공연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아, 예. 네, 그런 공연들 많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앵커 호텔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앵커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배, 닷, 머무르는 전시 시설에 가까이에서 참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특화되어 있는 이런 호텔을 앵커 호텔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킨텍스 행사 그런 것과 맞춤형. 연계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에 참가했던 그런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래서 이 앵커 호텔이라는 게 어쨌든 킨텍스가 진작부터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많이 늦어진 거죠. 속도가 붙었다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그 킨텍스에서 지난해 12월에 이 설계랑 시공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다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결과 태영건설, HJ중공업 등 두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이즈도 커지고 또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지원 업체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됐고요. 두 업체는 입찰 자격 사전 심사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의 뭐 경영 상태나 시공 경험 등을 사전 평가를 한번 하고, 사전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신청서를 내라. 그러면 이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 신청서를 이제 킨텍스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8월 중에 최종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킨텍스 관계자는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준공은 2029년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일단은 이 호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앵커호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부지 자체가 킨텍스 제2전시장 전체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1513평 정도고요. 지상 20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객실이 무려 310개 정도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등급의 이런 객실들을 갖추고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금액은 약 1,09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지가 원래 이제 고양시 소유 부지거든요. 고양시가 소유한 부지를 킨텍스의 사용 허가를 통해서 빌려준 거고, 킨텍스가 건설을 추진해서 경영은 또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엠베서더 호텔 그룹을 앵커호텔 운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르면 엠베서더 호텔 측은 앵커호텔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을 책임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착공되고 완공만 되면 바로 이제 맡아서 운영할 때까지 결정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새롭게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변경안 안에 주택수가 5만 가구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시가 이를 반영해서 경자구역 내 주택수를 기존에 이제 5만 가구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거를 3만 4천 가구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또 발빠르게 했습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주거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산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이제 16,000가구가 지금 줄어든 걸로 수치상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얼만큼 줄인 건가요? 가구 수를 줄이겠다라고만 먼저 발표를 한 거지, 송포 가자지구에서 몇 가구, 그 다음에 장황 대화지구에서 몇 가구를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이건 아직 못 정했습니다. 각 지구별로 몇 가구를 배정할지는 개발 계획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건데, 어쨌든 총 가구 수만 먼저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주택수 조정을 포함해서 개발 계획을 조금 보완하고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에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시기는 어쨌든 전반기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34,000가구도 네. 그거 적은 숫자가 아닌 거고. 가구 수는 사업의 경제성, 수익성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가구 수가 많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 16,000가구를 줄인다는 결정이 고무줄처럼 조정 가능한 거냐. 주민들의 이게 많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구 수가 많다라는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34,000가구로 조정된 요 정도 선이면 그래도 동의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담당 부서도 고민이 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과를 지금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관련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올해 1, 4분기 아파트 거래를 가격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평균 3억 2,079만원 가격이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1, 4분기에 고양시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2,012건이었고요. 덕양구가 910건, 일산 동구 432건, 일산 서구 670건. 전체 숫자를 지난해 1, 4분기랑 비교해보면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네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신축 구축 기준이 뭐예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5년 단위로 신축, 구축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5년 안 된 아파트 신축,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에서 6년 사이 여기는 준신축,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구축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올해 1, 4분기 고양시 신축 아파트 거래 건수는 125건, 준신축 아파트 거래 건수는 213건, 구축 아파트는 1674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준신축, 구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신축이랑 신축은 또 평균 가격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10년에서 6년 전 그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킨텍스 원시티, 또 일산 요진 YCT 등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가 아파트들이 그때 좀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준신축에 포함이 돼서 준신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 동일한 평형대로 비교를 해봐야지 이게 차이가 비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보다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가격이 신축 아파트는 8억 8천만 원대, 준신축 아파트는 8억 2천만 원대,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4억 7천만 원 정도.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무려 4억 원 정도 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복잡한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고양시에서 어디냐? 예, 아무래도 예. 이걸 것 같아요. 예, 덕양구에서는 DMC 자이더 리버 여기가 14억 2천만 원, 이게 최고가. 그 다음에 일산 동구에서는 일산 요진 YCT 전용 면적 127.9제곱미터 여기가 18억 7천만 원. 또 일산 서구에서는 한화 포레나 킨텍스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주 고양시가 아래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내 북카페 기약 없이 중단, 설계는 끝나가는데 첫 삽은, 북카페 조성 공사비 18억 원 또 전액 삭감, 시민 편의와 문화 향유 기회 직격탄. 한마디로 말해서 추경 예산이 깎여서 호수공원의 북카페를 지금 못 짓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집행부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의회 비판하는 보도자료 낼 줄 몰랐는데 설계까지 끝난 사안인데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좀 약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나름 이유가 있죠. 이게 단순히 북카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가 올해 초 폐관시킨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폐관이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고양시가 관내 5개의 작은 도서관의 일방적 폐관을 작년에 추진을 하면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중에 이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또 특별히 그 뭐 모임이라든지 장소도 좋고 그래서 활동을 상당히 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반발이 많이 좀 컸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고양시 도서관 센터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은 내년에 호수공원 북카페가 새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 북카페랑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관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를 그때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도서관 폐관 논리로 이 북카페를 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의 방침대로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은 결국 올해 1월에 폐관이 됐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대체한다라고 시가 이야기했던 이 신축 예정 북카페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도서관의 기능인 도서 대여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책이 꽂혀져 있는 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논란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5월에 고양시가 발주한 일산 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및 실시 설계 과업 지시서를 살펴봐도 도서 대여 기능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현재 추진되는 호수공원 북카페는 주민들이 도서 대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아요. 원래는 도서관 기능으로 하는 걸로 기획됐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는데 막판에 바뀌었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원래 이 북카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 있냐를 보면 되잖아요. 이게 호수공원의 시설 관리하는 일산공원관리과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센터랑은 애초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설계가 된 시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도서관센터 측에서 마치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을 대체하는 시설인 것처럼 뭔가 호도했다라는 게 팩트에 가깝습니다.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아니 시가 기능 중복이라고 설명해놓고 뚜껑 열어보니 전혀 다른 시설 아니냐. 그렇다면 행정적 혼란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정리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관련 예산 통과시켜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거죠. 사실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 상황이야? 우리랑은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도서관 센터 때문에 우리 예산 삭감된 게 또악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또 부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은 같은 집행부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도자료 관행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동환 시장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시의회를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각 삭감된 항목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요. 그래서 시의회가 삭감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뭐 예시장 사업 물 건너갔다. 시의회가 삭감해서 무슨 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시민들이 지금 곤란에 처했다. 그 보도자료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계속 내면 낼수록 악화되는 이렇게 거죠. 악화되는 거니까 삭감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일산공원관리과 측에서는 요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좀 공사비를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올릴 다시 거면은 올릴 분위기를 거면은, 좋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큰 이것도 이슈가 됐었죠. 10년 넘게 정말 난제에 봉착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3월에 여야 합의로 비로소 통과가 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이렇게 동결돼 있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분명한 돌파구 전환점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청년 세대에게만 부담을 떠넘겼다라는 비판도 좀 강하게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금개혁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왔던 시민단체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님을 남동진 기자님이 좀 만나보셨죠? 사실은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하게 된 취지가 탄핵 집회에 참여했었던 20대 여성 참여자 이제 고향 시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오가는 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들 얘기했는데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번에 개혁된 게 너무 이제 청년 세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불만들을 좀 나타내다 보니까 중앙 이슈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역 이슈이기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슈니까요. 네, 우리 오건호 대표님께 이 내용을 이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아가는 바람에 이제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내는 돈을 높였다라는 측면, 진일보했다. 근데 다만 받는 돈도 같이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받는 돈이 그렇게 엄청 올라가지도 않아요.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건 동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한 푸세대의 우려 이런 것들은 좀 덜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냈고요. 물론 이제 더 내고 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좀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좀 의견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 청년 세대가 굉장히 불리하게 개편됐다. 개혁안만 놓고 뭐 청년 세대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청년 세대도 여기에 따른 이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개혁을 해야 될 때를 계속 놓쳐왔었던 과정 있잖아요. 타이밍을. 예, 그만큼 앞선 세대는 덜 내고 더 받는 거에 대한 혜택을 더 오래 봐왔고 왜냐면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불만들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 세대가 더 혜택을 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우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또 반대편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자, 뭐 좀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에 발표한 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네.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뭐 기금 고갈 문제도 마찬가지고 반대편에서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은 받는 돈의 수준이 여전히 너무 적다. 이게 노인 1인당 최저 생활비 수준도 안 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오건호 대표가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연금으로만 생활비를 다 충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연금 상총사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네네.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우리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제 세 개를 다 연계를 해서 이제 노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조 개혁을 함께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입장도 같이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세대의 적자분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걸 남겨놓으면은 결국에는 뒷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세대의 적자는 지금 세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청년 세대의 불만이기도 하고 조세정의에도 맞고 이게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적자분을 지금 당의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해서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주장도 같이 강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증세 논의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유력 후보들 다 감세 논의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랑 주스랑 함께 보내드린 고향신문 뉴스체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향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향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향신문을 응원해주세요.